패먼트리지에서 돌아온 지 2년이 지나 3년에 가까운 5월. 사양초도 향기롭고 새도 알을 깐다는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두 번째로 집을 떠났다. 나중에 보낼 수 있도록 짐을 꾸며놓고 전세마차에 몸을 싣고 스타워 캐슬이란 조그만 읍내를 향해서 길을 떠났다. 이번 길은 처음에 집을 떠났을 때와는 거의 정반대 방향이지만 이 읍내만은 꼭 지나야 했다. 한시라도 바삐 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그래도 첫째 번 언덕을 굽어도는 모퉁이에 다다르자 테스는 서운한 눈길로 마루트 마을과 제 집을 돌아다 보았다. 자기가 멀리 떠나서 자기의 웃는 낯을 볼 수 없게 되더라도 저기 사는 동생들은 별로 즐거움이 덜해졌다고 느끼지도 않고 여전히 전과 다름없는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다. 며칠만 지나면 동생들은 자기가 떠났다 해서 마음이 허전해질 것도 없이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즐겁게 장난에 골몰할 것이다. 테스는 어린 것들 곁을 뜨는 것이 상책이라 마음먹고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자기가 그냥 집에 둘러 있으면 자기에게 교훈을 받아 이루어지기는커녕 자기의 본을 떠서 도리어 해로우리라 생각했었다. 테스는 스타워 캐슬에서는 쉬지도 않고 그곳을 지나 신장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내쳐 걸었다. 거기에 가서 기다리면 남서쪽으로 달리는 운송마차를 잡아 탈 수가 있었다. 철로는 이 고을 안 둘레를 돌고는 있었지만 아직 가로지른 것은 없었다. 기다리고 있노라니까 그녀가 찾아가려는 방향과 거의 같은 쪽으로 스프링 마차를 몰고 오는 농부 한 사람이 보였다. 안면도 없는 사나이였으나 타라고 권한 그 호의가 자기의 용모 때문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권하는 대로 그의 곁에 올라앉았다. 사나이는 웨더베리로 가는 길이니까 거기까지만 타고 가면 마차로 캐스터 브리지를 돌아갈 것도 없이 나머지 길은 걸어서 갈 수가 있었다. 한참 동안 마차를 달린 끝에 웨더베리에 당도했으나 마침 오정때라 그 농부가 소재한 농가에서 이상한 점심을 조금 들었을 뿐 그 이상 더 거기서 지체하지는 않았다. 테스는 손에 바구니를 들고 히드가 무성한 널따란 고지를 향하여 걸어갔다. 그 고지는 테스가 오늘 찾아가려는 목적지인 낙농장이 있는 저 멀리 보이는 골짜기 속 나직한 목장지대와 이쪽 땅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다. 테스는 전에 이 고장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으나 사방 풍경에 친밀감을 느꼈다. 오른편으로 그다지 멀지 않은 곳 풍경 속에 유달리 검은 것이 보이므로 테스가 물어본즉 킹즈비어의 근처를 표시하는 숲풀일 거라는 짐작이 맞았음을 알았다. 테스는 이제 조상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다. 도리어 조상 때문에 애꿎게 애를 먹은 데 대해서 증오마저 느낄 정도였다. 조상들이 소유했던 온갖 재물 중에서 테스가 물려받은 것이라곤 낡은 안장과 숟가락이 고작이었다. 난 아버지한테서만이 아니라 어머니한테서도 피를 이어받았어. 내가 예쁜 것도 어머니 내력이야. 어머니도 그냥 젖자는 여자에 지나지 않았어. 막상 당도하고 보니 중간에 가로놓인 액든의 산마루와 골짜기를 더듬어 가기란 그 거리가 고작 두서너 마일밖엔 안 되는 폭이지만 짐작보다는 한결 더 힘이 들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길을 잘못 접어들었기 때문에 2시간이나 걸려서 겨우 오랫동안 그리던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 다다랐다. 이 골짜기는 대낙농장 분지라고도 하여 우유와 버터의 맛은
그녀의 고향에서 나는 것보다는 못하나 지나치리만큼 다량으로 산출되는 곳이며 또한 바라고도 프롬이라고도 일컫는 강물이 골고루 닿아 있는 푸른 들이 있는 고장이다. 불행을 겪었던 트란트리지를 제외하고 테스가 여태까지 가보아서 아는 단 하나뿐인 고장인 소 낙농장 분지, 일명 블레이크모어 분지와 이곳은 그 모습이 아주 딴판이었다. 여기서는 세계가 훨씬 큰 규모로 꾸며져 있었다. 울로 둘러싼 땅도 10에이커 정도가 아니라 50에이커의 넓이나 되고 건물이 덧붙은 농장도 훨씬 넓고 소의 무리도 저쪽에서는 한 가족 정도의 수요밖엔 안 되지만 여기서는 일족을 이루고 있었다. 멀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흩어져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저 암소떼를 테스는 일찍이 한눈에 바라본 적이 없었다. 푸른 풀밭에는 마치 벤 알스루트나 살러트의 그림 속 서민들이 옹기종기 그려있듯이 암소의 무리가 얼룩점처럼 사면에 깔려 있었다. 빨간색과 암갈색을 한 암소의 기름진 빛깔은 저녁 햇살을 빨아들이는 듯이 보였고 흰빛 암소들은 테스가 서 있는 먼 언덕에서까지도 저녁 햇살을 눈이 부시도록 반사하는 듯 싶었다. 눈앞에 전개된 조감도는 테스가 잘 아는 다른 고장의 조망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훨씬 상쾌해 보였다. 고향 분지와 같은 남빛깔의 대기며 짙은 빛깔의 기름진 토질이며 향기는 없었으나 공기가 맑고 상쾌하고 부드러웠다. 이 이름난 낙농장의 목초며 젖소들에게 자양분을 주는 강줄기도 블랙모어의 시내와는 그 흐름이 딴판이었다. 그곳 시냇물은 느릿느릿 흘러 소리도 안 나고 물이 흐려서 정신없이 건너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빠져서 종적도 없게 되는 개흙바닥 위를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바 강물은 복음서를 지은 요한에게 알려졌던 수정 같은 생명의 강물처럼 맑았고 지나가는 구름의 그림자처럼 빨랐고 조약돌이 깔린 얕은 불은 온종일 하늘을 향해 제잘거리는 것이다. 강변에 피는 꽃으로 말하더라도 저쪽에는 나리꽃이요 이쪽에는 미나리 아제비였다. 탁한 공기 속에서 맑은 데로 왔기 때문인지 혹은 불쾌한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새 고장으로 왔다는 생각 때문인지 테스의 가슴은 놀랄 만큼 부풀어 올랐다. 부드러운 남풍을 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노라면 테스의 희망은 햇빛과 한 덩어리가 되어 완미한 광구를 이루고 그녀를 감싸주었다. 산들바람이 스쳐갈 적마다 즐거운 소리가 들렸고 지저귀는 새소리마다 기쁨을 지닌 듯했다. 이 즈음 테스의 용모는 변화하는 감정 상태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곤 했다. 이를테면 기분이 유쾌하거나 침울하거나에 따라서 얼굴이 예뻐지기도 하고 평범하게 보이기도 했다. 때에 따라선 그녀의 얼굴은 한 점의 티도 없이 보일 때도 있고 파르스름하게 비통한 기색을 띠는 날도 있었다. 분홍빛이 감돌 때는 창백한 때보다 덜 생각에 잠긴 때였다. 감정의 흥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아름다웠고 흥분하면 할수록 아름다움은 덜했다. 지금 남풍을 쐬고 있는 얼굴이야말로 생리적으로 가장 아름다웠다. 비천한 사람이건 고귀한 사람이건 어느 누구의 생활에도 스며드는 감미로운 쾌락을 어디서고 찾아내려는
억제할 길 없는 보편적이고도 자발적인 충동이 마침내 테스를 사로잡았다. 테스는 이제 겨우 나이 갓 20밖에 안 되는 여인이므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만큼 무슨 일이든 시일이 지나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인상을 그녀에게 준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리하여 테스의 기력과 감사의 마음과 희망은 차차 부풀어 올랐다. 노래도 몇 가지 불러보았으나 지금 심정엔 어울리지 않았다. 하나 결국은 아직 지혜의 나무 열매를 맛보기 전에 일요일 아침이 되면 을에 읽던 시편 생각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오 그대들 해와 달이여, 오 그대들 무별들이여, 그대들 땅 위에 푸르른 초목들이여, 그대들 하늘의 새들이여, 들의 짐승과 가축들이여, 사랑의 아들들이여, 그대들 하나님을 축복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러다 문득 노래를 멈추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아마도 거의 무의식 중에 노래한 이 시편은 일신교를 배경 삼아 배밀교를 표현한 것이었을 것이다. 주로 바깥 자연의 온갖 형태와 힘을 벗삼아 자라온 여자란 후세의 사람들이 배운 체계적인 종교보다도 먼 조상들의 이교적인 공상을 그 영혼 속에 훨씬 많이 지니고 있었다. 여하튼 테스는 어렸을 적부터 불러온 그 옛날 찬송가 속에서 자기 감정에 가까운 표현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만족했다. 자활의 첫걸음을 내디딘다는 사소한 행동만 가지고도 이처럼 크나큰 만족을 느끼는 점이 더버필든의 집안의 기질의 일면이었다. 아버지는 떳떳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했으나 테스로서는 진정 뼈저씨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당장의 사소한 성공에도 만족을 하거나 또는 옛날에는 세도가 당당했지만 지금은 형편없이 몰락한 더버빌레와 같은 집안만이 바랄 수 있는 보잘것없는 사회적 영달을 위해서 애를 쓰려는 마음이 없거나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테스는 아버지를 닮았다. 한때 테스의 마음을 여지없이 짓밟은 그 일이 있었던 후에 와서 테스의 나이로 보아 을의 있음직한 정력과 아직 남아있는 어머니네 집안의 근력이 새삼스레 불타올랐다고도 할 수 있으리라. 사실 여자란 대체로 그러한 굴욕을 이겨내고서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흥미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마련인 것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말은 일부 인자한 이론가들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믿게 하려고 애를 써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배반당한 자들에겐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아닌 것이다. 그래 테스 더버필드는 인생에 대한 열정을 새삼스레 힘차게 느끼면서 여행의 목적지인 낙농장을 향하여 액든의 내리바지기를 사뭇 내려갔다. 양쪽 분지의 현저한 차이가 이제 그 마지막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블랙무어 분지의 비밀은 사방을 둘러싼 산마루 꼭대기에 오르면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으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분지의 내막을 제대로 살피려면 그 한복판으로 내려가야만 했다. 테스는 그리 해볼 양으로 내려갔더니 동서로 아득히 뻗친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벌판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강물은 상류의 고지에서 평탄한 벌판에 흘기며
모래를 훔쳐서 날라다가 이 골짜기를 이루었다. 이 강줄기도 이제는 노쇠하여 기진맥진한 여윈 모습으로 그 전날에 훔쳐다 놓은 흙 한복판을 굽이굽이 돌아 흐르고 있었다. 테스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산으로 둘러싸인 너르고 푸른 들 위에 마치 무한히 넓은 당구대 위에 앉은 한 마리의 파리와도 같이 우두커니 서 있었으나 그녀가 서 있다는 것은 주위 경치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테스가 이 고요한 골짜기에다 한 가지 끼친 영향이 있다면 그녀가 서 있는 오솔길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으로 내려가서 목을 바로 세우고 테스를 건너다보는 한 마리의 외가리의 마음을 공연히 설레게 했다는 사실뿐이었다. 갑자기 골짜기 사면에서 목소리를 길게 뽑아 대풀이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허이, 허이. 외치는 소리는 마치 전염이나 되듯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아득히 퍼졌고 이따금 뒤따라 개 짖는 소리도 뒤섞여 들려왔다. 그것은 이 골짜기가 아름다운 테스의 도착을 알고 외친 소리는 아니고 여느 때처럼 젖자는 시간을 알리는 소리였다. 가장 가까운 편에 있는 붉은 빛깔과 흰 빛깔의 소의 무리는 부르는 소리를 멍청하니 기다리다가 커다란 젖통을 털럭거리며 뒤편에 있는 집으로 떼를 지어 물러들 갔다. 테스는 천천히 뒤를 따라서 그들이 먼저 들어간 열어 젖혀진 문을 거쳐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앞마당 울타리에는 초가 외양간들이 쭉 둘러 늘어섰고 그 경사진 지붕 위에는 새파란 이끼가 뒤덮였고 처마를 지켜받친 나무 기둥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러서 거의 망각 속에 사라진 지난날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암소와 송아지의 옆구리에 문대져 닳고 닳아서 반들반들 윤이 나고 있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젖소들이 차례로 서 있어서 만일 뒤에서 무심히 바라본다면 한 마리 한 마리의 소는 두 개의 기둥 위에 받쳐놓은 원반 한복판 아래서 무슨 스위치 같은 것이 시계추처럼 흔들리고 있는 꼴로 보였을 것이다. 때마침 저물어가는 해는 끈기 있게 서 있는 소들의 등 뒤 벽에다 그들의 그림자를 뚜렷이 그려주었다. 이리하여 저녁 때마다 하찮은 소들에게 마치 그것이 궁전의 벽에 비친 궁중 미녀의 옆 얼굴인 양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 그 그림자를 비춰주곤 했다. 이를테면 옛날의 대리석 건물의 정면에다 올림푸스 신들의 모습이나 혹은 알렉산더나 시저나 고대 이집트 국왕들의 모습을 그렸던 것처럼 젖소들의 그림자를 부지런히 그려주는 것이었다. 외양간에 넣은 젖소들은 유순하지 못한 소들이었다. 워낙 순하게 서 있는 소는 앞마당 가운데서 젖을 짜게 마련이었다. 지금도 거기엔 버릇이 좋은 순한 소들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량한 암소들이며 이 분지 밖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고 분지 안에서도 흔히 있는 소는 아니었다. 그들은 1년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이 계절에 축축한 풀밭에 물기 많은 먹이를 먹고 자란 소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흰 점박이 소는 눈이 부시게 햇빛을 반사했고 그 뿔 위에 단 번쩍번쩍 빛나는 노쇠 덩어리는 흡사 군대의 장식물 같기도 했다. 국달한 핏발이 선 유방은 모래자루처럼 무겁게 처지고 젖꼭지는 집시들이 쓰는 단지에 달린 발처럼 불록 두드러져 있었다.
제각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젖은 저절로 흘러 한 방울 두 방울 땅으로 떨어졌다. 목장에서 젖소들이 밀려오면 사나이며 여인들은 농가나 낙농장에서 모여들었다. 여인들은 남학신을 신고 있었는데 그것은 날씨가 궂은 탓이 아니라 앞마당에 깔아놓은 집 속에 신이 빠지는 걸 염려해서였다. 그녀들은 저마다 세발 의자에 앉아서 얼굴을 모로하고 오른쪽 볼을 젖소의 옆구리에 기댄 채 가까워오는 테스를 유심히 바라다보고 있었다. 차양이 늘어진 모자를 이마까지 깊숙이 눌러쓰고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젖지 사나이들은 테스를 보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튼튼해 보이는 중년의 사나이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가 걸친 기다란 흰 앞치마는 다른 사람들 것보다는 다소 깨끗하고 나아 보였으며 그 속에 입은 저고리도 제법 남부끄럽지 않은 것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테스가 찾는 낙농장 주인이며 한 주일에 엿새 동안은 여기서 젖작이나 버터 만드는 일을 하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번지르르한 나사천 양복을 차려입고 교회당 가족석에 나타나곤 하므로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어 이런 노래까지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엿새 동안은 젖자는 디크, 주일날엔 리처드 클리크 나리. 테스가 물끄러미 바라다보고 서 있는 걸 보자 그는 그쪽으로 가까이 갔다. 젖자는 사나이란 대개 젖을 짤 땐 까다로워지게 마련이었으나 클리크 씨는 마침 새로 일손을 얻게 되어 기뻐하던 참이었으므로 테스를 친절히 맞으며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들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사실은 테스에 관한 친구의 편지를 받기 전에는 더버필드 마누라라는 존재도 모르는 처지였으니 그건 형식적인 인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 나도 젊었을 적엔 당신네 고장을 환하게 알고 있었소. 인사가 끝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후론 한 번도 못 가봤지만 한데 이 근처에서 살다가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90이 넘은 할머니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블랙모어 분지에 뭔지 당신네와 같은 이름을 가진 집안이 있었다나 그 집안이 본래는 이 고장 출신이고 아주 유서 깊은 집안이었지만 이제 그 손이 끊어지다시피 됐나 보. 하긴 요새 젊은 측들이야 알턱이 없는 일이지만 나야 물론 그 할머니의 실없는 말 따위를 귀담아 듣지는 않았소. 그럼요. 그런 건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고 테스가 말했다. 그러고는 둘은 일에 관한 이야기만 주고받았다. 그래, 색시는 젖을 말끔히 짜내는 솜씨가 있수? 이 한창 때 젖이 조금이라도 줄었다간 큰일이거든. 테스는 그 점만은 안심하라고 장담했다. 사나이는 테스를 아래 위로 두루 살펴봤다. 테스는 줄곧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으므로 안색은 파리해 보였다. 정말 백연해겠수? 여기 일은 억센 사람들에겐 괜찮지만 오이가 자라는 온실 속에서 일하는 것과는 딴판이거든. 테스는 틀림없이 견디어낼 수 있다고 장담을 했다. 그리고 어찌나 열렬히 일을 하고 싶어 했던지 사나이도 마음에 든 것 같았다. 그건 그렇고 차나 한 잔 들거나 간단히 식사라도 해야 하잖소. 어떻소? 아직 괜찮다고? 그럼 좋도록 해요. 그렇게 먼 데서 왔으니 나 같으면 영락없이 마른 나뭇가지 모양으로 목이 컬컬했을 텐데.
손을 익히게 곧장 젖짜기를 해보겠어요. 하고 테스가 말했다. 테스는 우선 차 대신으로 목을 축이려고 우유를 조금 마셨다. 주인 디크는 우유가 음료로 맞춤인 것이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므로 놀라기도 하고 바른 대로 말한다면 적이 멸시도 했다. 그걸 마실 수 있다면 됐소. 테스가 마시고 있는 우유통을 받쳐주면서 사나이는 태연히 말했다. 난 몇 년째 입에 대보지도 않았어. 안 왔고 말고. 그건 못 써. 내가 마시면 뱃속에서 납덩어리처럼 굳어버리거든. 어디 저놈을 한번 짜봐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암소를 턱으로 가리키며 그는 말을 이었다. 그놈은 젖이 잘 나는 편은 아닌데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잘 나는 놈도 있고 시원찮은 놈도 있어. 하나 곧 분간할 수 있게 될걸. 테스는 모자를 머릿수건으로 바꾸어 쓰고 젖소의 배 아래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윽고 두 주먹에서 젖통 속으로 젖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그제야 비로소 테스는 이제 정말로 장례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세워놓았다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았다. 이러한 자신을 갖게 되자 마음이 가라앉고 심장의 고동도 진정되어 주위를 휘돌아볼 여유도 생겼다. 젖자는 사람들은 사내와 여인네들을 합쳐서 작은 대대 하나를 이룰 정도였고 사나이들은 젖꼭지가 반반한 소를 여인네들은 유순한 소를 각각 맡았다. 이곳은 규모가 큰 낙농장이었다. 클리크의 관리 밑에 모두 100여 마리의 젖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67마리의 소는 그가 집을 비우는 때가 아니면 늘 손수 젖을 짰다. 그것이 바로 가장 젖짜기 힘든 소들이었다. 젖짜는 사나이들은 대개 임시로 쓰는 일꾼들이므로 무관심해서 젖을 말끔히 짜내지는 않을까봐 걱정스러워 그는 이 67마리의 젖소만은 남한테 맡기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손가락 힘이 모자라서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여인네들한테도 맡기는 법이 없었다. 실수하건 말건 그냥 내맡겨두면 젖이 차차 줄어들어 아주 멎어버릴는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젖을 아무렇게나 짜면 큰일이 나는 까닭은 한때의 손실 때문이 아니라 젖짜는 힘이 약하면 나오는 젖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주 젖이 말라버리기 때문이었다. 테스가 소 한 마리를 맡아가지고 자리를 잡은 뒤로 한참 동안 앞마당에선 말소리도 그쳤고 여기저기에 많은 우유통 속으로 젖이 줄기차게 흘러떨어지는 소리를 방해하는 소리도 없었고 다만 이 소 저 소에게 돌아서라든지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소리만이 이따금 들릴 뿐이었다. 움직이는 것이라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젖짜는 손과 흔들거리는 소의 꼬리뿐이었다. 이 근처의 낙농장에서는 젖소가 여느 때만큼 젖을 내지 않는 기색을 보이면 젖소를 어르는 수단으로 노래를 들려주곤 했다. 주인의 청을 들어 젖짜는 패들은 입을 같이 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나 그 곡조는 순전히 의무적이어서 별로 흥겨운 맛도 없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틀림없이 노래가 계속되는 동안은 젖이 잘 나온다는 것이었다. 어느 살인자가 제 몸 가까이에 도깨비 불이 보인다 하여 어두운 밤중에 잠자리에 들기를 무서워한다는 15귀절의 유쾌한 민요를 부르고 났을 때 젖자는 사나이 하나가 말을 꺼냈다.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노래 부르다가
숨이 끊어지지나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프를 가져오세요, 어서. 바이올린이라면 안성맞춤이겠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던 테스는 이 말이 주인을 보고 한 말인 줄 알았으나 그렇지는 않았다. 왜? 라는 대답 소리가 외양간 안에 있는 암갈색 젖소의 배 아래서 나온 듯 했으나 기실은 여태까지 테스의 눈에 띄지 않았던 한 사나이가 소 뒤에서 대답했던 것이다. 그렇지. 바이올린이면 그만이야. 하고 주인이 말했다. 하기야 암소보다도 황소가 더 노래곡조엔 마음이 동하는 모양 같지만 적어도 내 경험으로 봐서 말이야. 예전에 저 건너 멜스터크란 곳에 이름이 윌리엄 듀이라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꽤 크게 장사하던 행상인의 집안 사람이었지. 조너던 잘 듣고 있나? 나는 친동기처럼 그 노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하루는 달빛이 교교한 밤에 어느 잔치집에 불려가 바이올린을 켜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까운 길로 접어든답시고 거기 40에이커의 들판을 가로질러 건넜더니만 때마침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던 황소 한 마리가 윌리엄을 보더니 뿔을 땅바닥으로 수그리고 그냥 쫓아오더란 말이야. 윌리엄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달렸거든. 이날은 술도 별로 마시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울타리까지 달려가 뛰어넘어가지고 무사하기는 글렀더란 말이야. 그래 마지막 술을 써보려고 그냥 달리면서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황소 쪽으로 몸을 돌리고 직 무곡을 한 곡 쪽 켜면서 슬그머니 구석진대로 뒷걸음질을 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황소란 놈의 서슬이 풀리면서 잠자코 서서 바이올린만 자꾸 켜는 윌리엄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온 얼굴에 미소를 짓더라나. 하나 윌리엄이 바이올린을 멈추고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하기가 무섭게 황소란 놈은 갑자기 웃음을 거두고 윌리엄의 바지 밑으로 뿔을 겨누고 달려들었다나. 그래 윌리엄은 부득이 돌아서서 마지못해 다시 켤 수밖에 없었지. 아직 새벽 3시밖에 안 됐으니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그 길로 사람의 그림자 하나 나타날 리도 없겠고 게다가 배는 고프고 기진맥진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단 말이야. 그럭저럭 새벽 4시까지 내쳐 켜나가다 이젠 정말 더 이상 켜나갈 수 없으리란 생각이 들어 혼잣말을 했더래. 저하고 천당 사이에는 이 마지막 한 곡조가 남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절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 죽어버립니다. 그때 그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깊어서 소가 끌어안는 걸 본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대. 그래서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도 아니었지만 그놈의 황소를 한번 골려줄 양으로 크리스마스 축가를 부를 때처럼 강탄성가를 켜기 시작했더니 글쎄 말이야. 정작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시간이 된 줄만 알고 황소란 놈이 무릎을 꿇고 웅크리더래. 이 뿔난 친구가 무릎을 꿇기가 무섭게 윌리엄은 돌아서서 기도드리는 황소가 다시 일어서서 쫓아오기 전에 날쌘 사냥개처럼 달려서 울타리를 무사히 뛰어넘었다는 얘길세. 윌리엄은 늘 이런 말을 했었지. 여태까지 바보 같은 사람을 너무도 많이 보았지만 그놈의 황소가 믿음이 두터웠던 나머지 크리스마스 이브도 아닌데 속아 넘어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놈의 낯짝처럼 바보 같은 꼴은 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 윌리엄 듀이, 그게 바로 그 노인의 이름이었어. 지금 당장이라도 멜스터크 교회당 묘지 어디에 묻혀 있는지 한치도 틀림없이 될 수 있지. 바로 둘째 번 주목과 북쪽 끝마루 중간에 있다네. 그건 참 색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중세기로 돌아간 기분이군요.
그때로 말하면 신앙도 생명을 가졌던 때이죠. 낙농장 마당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이 이상스런 말은 암갈색 젖소 뒤에서 흘러나왔다. 하나 아무도 그 뜻을 이해 못하므로 귀담아 듣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의 이야기가 의심스럽다고들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이야기한 장본인은 생각했을 따름이었다. 어쨌든 이건 사실 얘기입니다, 선생님. 테스는 그분은 내가 잘 아는 분이었죠. 아, 물론 그러시겠죠. 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암갈색 젖소 뒤 사람이 말했다. 테스의 관심은 주인과 이야기하는 사나이 쪽으로 쏠렸으나 그 사나이는 젖소 옆구리에다 줄곧 머리를 파묻고 있기 때문에 몸뚱이 일부분만이 삐죽이 보일 뿐이었다. 주인까지도 사나이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테스는 짐작할 수가 없었다. 암만 해도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없었다. 사나이는 한 마리의 젖을 짜는데 무려 3마리의 젖을 짤 만한 시간을 눌러 앉아서 이따금 혼잣말로 무어라고 중얼거리곤 했는데 아마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살살 하시오, 선생님. 살살. 하고 주인은 말했다.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령으로 하셔야지. 그런가 봅니다. 사나이는 드디어 일어서서 두 발을 쭉 뻗치며 말했다. 그럭저럭 이놈만은 끝낸 모양인데 손가락이 좀 아프군요. 그제서야 테스는 사나이의 몸 전체를 볼 수가 있었다. 사나이는 젖 짤 때 쓰는 흰 앞치마와 가죽 발 감개를 감았고 장화에는 앞마당에 지푸라기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다. 그러나 이 고장 차림새로 보이는 건 고작 이것뿐이고 그 밑에는 어딘지 교양이 있고 내향적이고 예민하고 침울하고 남들과는 퍽 다른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테스는 그 사나이가 전에 어디선지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챘지만 사나이의 얼굴을 꼼꼼히 뜯어볼 마음의 여유는 없었다. 그 후로 테스는 갖은 고초를 겪어왔으므로 한참 동안은 어디서 본 사람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러나 이윽고 테스의 뇌리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다름 아니라 사나이는 지난날 마루트 마을에 부인의 춤놀이에 참가했던 도보 여행자, 난데없이 나타나서 자기도 아니고 딴 처녀와 춤을 추곤 무심하게 자기를 뒤에 두고 동행자와 같이 떠나버렸던 바로 그 사나이였다. 그 불행을 겪기 전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뒤이어 가지가지의 회상이 물밀듯이 밀려와 테스의 마음은 잠시 암담해졌다. 혹시나 사나이가 자기를 알아보고 어쩌다가 그 일까지 알게 되면 어쩌나 하고 근심이 되었다. 하나 사나이가 자기를 알아보는 기색이 없는 것을 보고 테스는 한시름 놓았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그날의 상봉 이후로 사나이의 감정이 풍부한 얼굴은 전보다도 깊은 사색에 잠긴 듯 보였고 젊은이답게 보기 좋은 입수염과 턱수염이 자라있음을 테스도 차차 알아보게 되었다. 턱수염 밑부분은 연한 밀집 빛깔이었으나 수염 끝으로 가면서 갈색으로 차차 짙어져 있었다. 린네르 앞치마 밑에는 검정 빌로도 저고리에 코르덴 바지와 발 감개, 풀먹인 흰 셔츠 등을 차려입고 있었다. 젖자는 차림새가 아니었더라면 그가 무얼 하는 사나이인지 아무도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찌 보면 좀 별난 지주나 점잖은 농군같이도 보였다. 사나이가 낙농장 일에 서투른 풋낙이란 건 한 마리 젖소에 소비한 시간만 보아도
테스는 이내 알 수가 있었다. 한편에서는 젖자는 여인네들이 새로 온 테스를 두고 참 예쁘지? 하면서 저희들끼리 소곤거렸다. 그 중에는 진정으로 아량 있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 또한 듣는 사람들이 애누리에서 들어주었으면 하면서 말한 여인도 있었다. 사실 따져서 말하자면 예쁘다는 말은 남의 눈을 끄는 테스의 특징을 여실히 표현한 말이 못 되는 만큼 아마도 그들은 애누리해서 들었을는지도 모른다. 저녁에 젖자는 일이 끝나자 모두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주인 마누라 클리크 부인이 점잔을 빼느라고 젖자러도 나가질 않고 집 안에 들어앉아 더운 날에 젖자는 여인네들은 사라사 옷을 입어도 그녀는 두꺼운 양복천 겉옷을 걸치고 우유통이며 그 밖의 물건을 건사하고 있었다. 이 낙농장 안에서 기거하는 사람은 자기 이외에는 겨우 두서넛의 처녀들 뿐이라는 것을 테스는 알게 되었다. 다른 일꾼들은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주인의 이야기를 비평하던 점잖은 사나이는 저녁 식사 때에도 보이질 않았다. 테스도 시간을 이용해서 침실에서 잠자리를 정돈하느라고 사나이에 관해서 물어볼 겨를도 없었다. 침실은 길이가 30피트나 되는 우유창고 위층의 커다란 방이었다. 낙농장 안에서 기거하며 젖자는 다른 새 처녀들의 침대도 한 방 안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새파랗게 젊은 처녀들이며 그중 한 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테스보다 나이가 많았다. 잠자리에 들자 테스는 몹시 피곤해서 곧 잠이 들었다. 그러나 바로 곁을 침대를 차지한 한 처녀는 테스보다 졸리지 않았음인지 테스에게 이 낙농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상한 이야기를 무척 들려주고 싶어 했다. 그 처녀가 소곤거리는 말소리는 어둠 속에 뒤섞여서 테스의 몽롱한 머릿속에는 마치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에인젤 클레어라니는 저 젖자는 일을 배우는 하프도 탈 줄 아는 분 말이야. 우리들과 별반 얘기도 하지 않아요. 목사의 아드님인데 혼자서 생각에만 골몰하고 계집애들한텐 한눈도 팔지 않거든. 주인 양반의 제자가 되고 농사 짓는 일을 골고루 배우고 있어. 땅 고장에선 벌써 양치는 걸 배웠다나 봐. 그럼 점잖은 집안의 태생이고 말고. 그의 아버님은 에민스터, 여기서 꽤 멀지? 에민스터의 클레어란 목사님이셔. 참, 나도 그분 이름은 들은 적이 있어. 한 친구가 눈을 뜨며 말했다. 아주 열성적인 목사님이라지? 응, 바로 그분이야. 웨섹스 일대에서도 가장 열성스런 분이래. 오래된 저교회파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나 봐. 이 근처 사람들은 모두들 고교회파라지만 그분 자제들은 클레어 씨만 제외하고는 모두들 목사님이 되었다나 봐. 시간도 늦고 피곤하기도 해서 테스는 클레어란 사나이가 다른 동기들처럼 목사가 되지 않은 까닭을 물어볼 흥미도 없었다. 그래 옆에 치즈방에서 풍기는 치즈 냄새와 아래층의 제수기에서 일정한 사이를 두고 똑똑 떨어지는 유수 소리와 더불어 이야기해주는 처녀의 말소리를 귓전에 들으며 테스는 다시 잠이 들었다. 에인젤 클레어는 뚜렷한 모습을 갖춘 존재로서는 아니지만 듣기 좋은 음성이라든지 방심한 듯 언제까지나 한 군데만 멍하니 바라보는 눈매라든지 이따금씩 입을 갑자기 야무지게 다물곤 하는 것으로 보아 우유부단한 남자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내로서는 너무도 작고 그 윤곽이 간드러지게 생긴
인매 등등을 갖춘 존재로서 또다시 우리들의 기억 속에 떠오른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흐리멍덩하고 얼빠진 듯하며 몽롱해 보이는 태도와 눈매 때문에 장래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는 그리 뚜렷한 목적이나 관심도 없는 의인처럼 보였다. 하나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젊은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그는 이 고을 저편 끝에 사는 가난한 목사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몇 군데 농장을 돌아다니던 끝에 6달 동안만 수습 생활을 할 양으로 이곳 톨버세이즈 낙농장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의 목적은 농사일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정에 따라서는 식민지로 나가서 활동을 하든지 혹은 국내에서 농장을 경영하려는 데 있었다. 이 젊은이가 농부나 축산가들 세계로 투신한 것은 제 자신이나 남들도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색다른 인생으로 내디딘 첫 걸음이었다. 부친인 노클레어 씨의 첫째 부인은 딸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으므로 노인은 느즈막이 재혼을 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뜻밖에도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므로 막내 아들 에인젤하고 부친인 목사 사이에는 거의 한 대가 빈 것처럼 나이에 차가 생겼던 것이다. 삼형제 가운데에서 느즈막이 낳은 이 에인젤만은 대학의 학위를 받지 못하였으나 어렸을 적에는 형제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대학의 학구적인 훈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촉망되었던 터였다. 에인젤이 마로트 마을의 춤놀이에 나타나기 약 2, 3년 전의 일이었다. 에인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던 어느 날, 그 고을 책가게에서 목사관의 제임스 클레어 목사한테로 소포 하나가 배달된 일이 있었다. 목사가 그 소포를 풀어보았더니 책 한 권이 들어있으므로 두서너 장 읽어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책을 겨드랑이에 끼고는 곧장 책가게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준엄한태도로 물었다. 주문을 받아서요, 선생님. 다행히도 주문한 사람은 나도 아니고 내 집 사람들도 아닌 줄 아는데. 책가게 주인은 주문장을 들여다보았다. 아, 잘못 보냈습니다, 선생님. 에인젤 클레어 씨가 주문하셨으니까 그리로 보내야 했었습니다. 클레어 목사는 얻어맞기라도 한 사람처럼 기가 죽고 말았다. 그는 낙심천만해서 창백한 낯으로 집으로 돌아와 에인젤을 서재로 불렀다. 이 책 좀 보아라 얘야. 이 책이 웬 거냐? 제가 주문했습니다. 에인젤은 솔직히 대답했다. 뭣하려고? 읽어보려고요. 이걸 읽어보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말이다. 어떻게냐고요? 그래도 이것도 철학의 한 체계입니다. 여태까지 발간된 책치고 이보다 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없는 줄 알아요. 그래, 그야 도덕적이고도 남음이 있지. 나도 그건 부정 안 해. 하지만 종교적이라니. 더군다나 복음의 전도사가 되려는 너한테 말이다.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고 그는 얼굴에 근심스런 기색을 띠면서 말했다. 이번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목사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양심을 가지고선 목사 노릇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부모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해요. 앞으로도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겁니다. 교회 역사만큼 제가 깊이 존경하는 것도 없습니다만 교회가 도저히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속죄주의의 경신설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형님들처럼 성직자가 된다는 건 저의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순박한 목사로서 혈육을 나눈 내 자식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대경 실색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에인젤이 교회에 몸을 바칠 의향이 없다면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사상이 완고한 목사에게는 목사 이외의 인물이 되려는 수단으로 다니는 대학이란 본문 없는 서문격일 수밖엔 없었다. 그는 종교인일 뿐더러 경건히 신을 섬기는 경신가요. 착실한 신도, 교회당을 넘나드는 사이비 종교인들이 제멋대로 해석하는 따위의 뜻에서가 아니라 옛날 복음파류의 열성스런 뜻에서 착실한 신도였다. 이를테면 1800년 전 옛날에 영원하고도 신성하온 분께서 정말로 생각하신 바를 진정으로 지금도 생각할 수 있느니라 하고 생각하는 유인이었다. 에인젤의 아버지는 의논도 설득도 애원도 해보았다. 아니오시다 아버님. 저는 그 내계조를 고시서가 요구하는 대로 문자 그대로 문법적 의미로 해석하여 서명하고 찬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형편 같아서는 목사가 될 처지가 못 되어요. 하고 에인젤은 말했다. 종교 문제에 관한 저의 목적은 이것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빈다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란 말씀이죠. 아버지가 어찌나 슬퍼하는지 에인젤은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면 너에게 대학 공부를 시키려고 어머니나 내가 돈을 절약하고 살림을 줄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아버지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렇지만 그걸 인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버님? 만일에 에인젤이 끝내 고집을 했더라면 형들처럼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진학했을지도 모른다. 하나 학교를 성직자가 되기 위한 한낱 발판으로만 여기는 목사의 견해는 이 집안의 전통이나 다름없었고 또 목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이었다. 따라서 민감한 아들에게는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신뢰를 남용하려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고 또한 아버지가 암시했듯이 새 젊은 아들을 똑같이 교육시키려는 계획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몹시 전략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믿음이 두터운 부모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저는 케임브리지로 안 가도 괜찮아요. 하고 드디어 에인젤은 말했다. 사정이 정 그러시다면 전 그곳으로 갈 권리가 없는 성 싶어요. 이 결정적인 의논의 결과는 곧 나타났다. 그는 두서없는 연구며 계획이며 명상으로 몇 해를 보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형식이나 관례 등을 적잖이 무시하게 되었다. 지위가 높다거나 재산이 많다거나 하는 물질적 부귀 영화 따위는 점점 업신여기게 되었다. 유서 깊은 명문도 그 대표들 가운데 훌륭하고 새로운 결의를 발견할 수가 없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매력도 없는 것이었다. 이토록 준엄하게 비판을 하며 살아오던 반발 심리에서인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세상 실정을 살피고 직업이나 실업 같은 걸 붙잡아 볼 양으로 런던으로 갔다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나이가 훨씬 많은 여인 소나기에 사로잡힐 뻔했으나 다행히도
하나의 인생 경험치고선 그다지 큰 손해를 입지 않고 간신히 난경을 벗어난 적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한적한 시골 생활에 익어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 현대 도시 생활을 부당하다고 하리만큼 싫어하는 억제할 길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따라서 성직자가 못 될 바엔 무슨 세속적인 직업에라도 종사하면 혹시 이룰 수 있었을는지 모를 그런 성공 따위에도 아예 단념할 수밖엔 없었다. 하나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었다. 그동안 벌써 귀중한 세월이 적잖이 허송되었다. 이때 마침 식민지 농업가로 전도 양양한 생활을 시작한 친구가 있어 에인젤은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지침이 될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던 것이다. 그 장소야 식민지건 아메리카건 혹은 국내건 간에 이 농업이야말로 아마도 풍족한 재산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지성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고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이리라 여겨졌던 것이다. 이런 사연 때문에 올해 26살인 에인젤 클레어는 젖소 연구생으로 이곳 톨버세이즈 낙농장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 근처에 아늑한 하숙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낙농장 주인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그가 차지한 방은 낙농장의 가옥 온 채의 길이만큼 길게 뻗친 널따란 복국방이었다. 이 방은 치즈광에서 사다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그가 와서 자기 거처로 정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곳이다. 클레어는 여기에 널찍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쉬는 때면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의 발소리가 일꾼들 귀에도 종종 들리곤 했다. 방 한가운데를 커튼으로 막고 그 뒤쪽엔 침상을 놓았고 이쪽 편은 세간이 단출한 거처방으로 되어 있었다. 갓 왔을 무렵에 그는 노상 방에만 틀어박혀서 골똘히 독서도 하고 장에서 사온 싸구려 하프를 서투르게 타보기도 하다가 기분이 언짢으면 언젠가는 이 하프를 가지고 길거리를 헤매며 입에 풀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리는 때도 있었다. 하나 얼마 안 되어서 주인 내외와 젖자는 남녀들과 함께 아래층 부엌 식당에 한대들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인간성을 살펴보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이 집에서 기거하는 일꾼들은 몇 사람밖에 안 되지만 끼니 때에는 서너 사람이 더 어울려 명랑한 자리를 이루었다. 클레어는 이곳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적어졌고 그들과 더불어 공동으로 기거하는 것이 더욱더 마음에 들었다. 자기 자신도 놀라리만큼 그들과 함께 지내는 걸 클레어는 진심으로 기쁘게 여겼다. 머릿속에 그리었던 여태까지의 농부란 관념은 머슴이라고 일컫는 가엾은 바보들로 통했는데 며칠 동안 지내는 사이에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가까이 사귀어 보면 소위 머슴이라고 업신 여길 존재는 하나도 없었다. 사실 지금과는 딴판인 사회에서 갓 나타난 클레어의 생각으로는 지금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적이 괴이쩍게 보였을 것이다. 낙농장 주인 내의 한 집안 식구로서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애초엔 점잖지 못한 행동으로 생각되었다. 그들의 사상이나 생활 양식이나 주위 환경은 모두가 하나같이 퇴보적이고 무의미해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 나날을 지내는 동안 이 예민한 기류자는 이 광경 속에서 색다른 모습을 의식하게 되었다. 무슨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은 아니지만 단조로움 대신
다양성이 자태를 나타냈던 것이다. 주인과 그의 가족과 남녀 일꾼들은 클레어와 친숙해짐에 따라 마치 화학작용이라도 일으킨 듯이 제각기 특수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파스칼의 말을 클레어는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었다. 지혜를 많이 가질수록 독자적 성격을 가진 자를 많이 발견해낼 수가 있다. 평범한 무리들은 인간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분간하지 못하는 법이다. 변함없는 전형적 머슴이란 그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머슴은 산산이 쪼개져 갖가지의 많은 인물들로 변모했다. 갖가지 마음을 지닌 자, 무한한 변화를 가진 자, 소수의 행복자, 다수의 냉철한 자, 극소수의 침울한 자, 군데군데 보이는 천재 못지않게 슬기로운 자, 우둔한 자, 변덕스러운 자, 말없이 침묵을 지키는 밀턴적인 자, 실력으로 보아 크로멜적인 자, 친구라도 대하듯 상호간에 상대편에 대하여 제각기 의견을 가진 자, 서로 찬양도 하고 비난도 하고 혹은 서로의 약점이나 죄악을 생각하며 즐거워도 하고 슬퍼도 할 수 있는 자, 각자가 저마다의 길을 더듬다 죽어서 한 줌 흙이 되어버린 자들로 제각기 변해버렸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계획한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든 없든 그와는 관계없이 뜻밖에도 야외 생활을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얻는 것 때문에 그는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는 명문 출신답지 않게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러짐에 따라 문명 개화된 무리들을 사로잡는 만성 우울증 속에서 신기하게도 벗어나게 되었다. 읽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서너 권의 농업 입문서는 짧은 시간에 읽어치울 수 있었으므로 이 즈음엔 처음으로 직업을 위해 지식을 쌓으려는 생각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독서를 즐길 수 있었다. 그는 차차 낡은 인연을 벗어나 생활과 인간성 속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전에는 어렴풋이 보였던 갖은 자연 현상들, 저마다의 기분을 지닌 추나추동, 아침과 저녁, 밤과 낮, 제각기 성미가 다른 바람, 나무, 시냇물과 안개, 그늘과 정적, 또는 무생물들의 오만 가지 소리들을 자상히 알게 되었다. 이른 아침은 아직도 제법 쌀쌀해서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널따란 방에서는 불기가 반가웠다. 에인젤 클레어는 집안 사람들과 한 상에서 식사하기에는 너무나 점잖은 분이라는 클리크 부인의 의견으로 식사 때가 되면 그는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쟁반에다 받침 달린 찻종이랑 접시를 올려놓고 뻐끔히 입을 벌린 벽로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맞은편에 길고 널찍한 칸막이가 있는 들창문에서 구석진 그의 자리 쪽으로 환한 빛이 비친 데다 굴뚝을 통해서 차고 파르스름한 빛이 스며들어 왔으므로 그는 마음만 내키면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서도 넉넉히 책을 읽을 수가 있었다. 클레어와 들창문 사이에는 식탁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패들의 한쪽 얼굴은 창문을 등지고 그 윤곽이 또렷이 보였고 뒤편에는 우유광으로 통하는 문이 있어 아침에 짠 젖이 가득 찬 장방형의 우유통이 줄지어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저편에서는 커다란 교육이가 회전하고 있어 젖이 찰랑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창 너머로 보이는 그 동력기는 흡사 젊은 애한테 쫓겨서 빙빙 돌고 있는
기운 빠진 한 마리의 말같이 보였다. 테스가 도착한 후로 며칠 동안 클레어는 우편으로 막 붙여온 책과 잡지와 악보 등을 골똘히 읽느라고 테스가 식탁머리에 앉은 것도 몰랐다. 테스는 별로 말이 없었으나 다른 처녀들은 몹시 수다스러웠으므로 처녀들의 짓거림 속에 색다른 목소리가 섞였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게다가 그는 천재적인 인상을 중히 여기고 외부에 나타난 세세한 특색은 등한히 여기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악보 한 장을 골똘히 들여다보며 상상에 잠겨 머릿속에서 그 곡조에 귀를 기울이다가 클레어는 깜빡 넋을 잃고 벽난로가에 악보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우연히 장작불 쪽으로 시선을 옮겼더니 조반을 짚고 물을 끓이고 난 뒤라 장작 한 끝에서 한 줄기 불길이 무슨 춤이라도 추는 양 너울거리고 있어 마치 그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곡조의 장단을 맞춰 춤을 추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쇠 빗장이 매달린 두 개의 갈고랑이를 보니 거기 끼어있는 그 흐름도 같은 곡조에 맞춰 떨고 있었고 거의 다 빈 주전자도 구슬픈 반주의 구실을 하고 있었다. 식탁의 대화도 마침내는 그의 환상 속에서 벌어진 관현악과 뒤섞였다. 클레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고 많은 젖자는 여자들 중에 어쩌면 한 사람의 목소리만이 저렇게 유달리 아름답게 들릴까? 새로운 여잔가 봐. 클레어는 친구들과 같이 앉아있는 테스 쪽을 돌아보았다. 테스는 사나이를 보고 있지는 않았다. 기실은 사나이가 하도 오래 잠자코 있었으므로 그가 한 방 안에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전 유령이 무언진 몰라요. 하고 테스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이란 살아있는 동안에도 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주인은 밥을 한 입 가득히 문 채 정말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테스를 돌아다 보았다. 그는 마치 교수대의 준비라도 하는 사람 모양 커다란 나이프와 포크를 식탁 위에 고추 세우고 말했다. 무엇이 요새도 그렇단 말이야, 정말? 몸 바깥으로 물러나가는 걸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하고 테스는 말을 이었다. 밤에 풀밭에 누워서 어느 것이든 크고 밝은 별을 똑바로 우러러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별에다 마음을 두고 가만히 있노라면 자기가 몸뚱이 밖으로 몇백 마일이고 떠나가 몸뚱이 같은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이내 느끼게 될 거예요. 주인은 테스를 눈여겨보다가 눈길을 부인한테로 옮겼다. 글쎄, 그건 조금 이상한데, 크리스찬어, 안 그래? 나는 30년 동안이나 계집 궁둥이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의사나 간호원을 부르러 가느라고 별이 총총한 밤에 몇 마일씩 거닐어 보기도 했지만, 여태껏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고, 내 혼이 셔츠깃 밖으로 조금이라도 떠나갔다고 느껴본 일도 없단 말이야. 주인의 제자로 갓 들어온 사나이와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주의가 자기한테로 쏠리자 테스는 낯을 붉히며 지나가는 말로 그저 그래 본 거라고 변명하듯 말하고는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클레어는 테스를 유심히 바라다 보고만 있었다. 테스는 이내 식사를 끝마쳤으나 클레어가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자 곁에서 누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눈치챈 가축 모양 겸연쩍어하며 식탁포 위에다 집게 손가락으로 되는 대로 무늬를 그리기 시작했다. 저 젖자는 처녀는 어쩌면 저렇게 싱싱하고 순결해 보일까?
꼭 자연의 딸 같군. 하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자 클레어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겨 천국까지도 잿빛으로 물들여버리는 현재와는 달리 즐겁기만 하고 앞날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하던 지난 날로 새삼스레 자기를 이끌어가는 어딘지 낯익은 듯한 그 무엇을 테스에게서 발견한 것 같았다. 어디선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필시 그 전에 만나본 적이 있는 여인이라고 그는 단정을 내렸다. 시골로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우연히 만나보았음엔 틀림없었으나 그 기억을 곰곰 캐어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가까이에 있는 여인들을 생각하고 싶을 때면 다른 아리따운 젖짜는 여자들보다는 차라리 테스를 떠올리기에 충분한 힘을 지닌 기억이었다. 젖소는 보통 누구나 가리지 않고 자기 앞에 나타나는 사람에게 젖을 짜게 내버려 두는 법이다. 그러나 소에 따라서는 유달리 어느 한 사람의 손만을 좋아하는 나머지 때로는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만 서려들고 심지어 낯선 사람의 우유통 같은 것은 버르장머리 없이 걷어차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항상 젖짜는 사람을 갈아대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버릇을 끝내 없애버리자는 것이 낙농장 주인 클리크 주장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젖짜는 사나이건 여자건 그중 한 사람이라도 낙농장을 떠나버리는 경우에는 자기가 곤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젖짜는 여자들은 주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다루기에 익숙해진 소를 8마리고 10마리고 제각기 골라가지고 젖을 짜야 소가 기꺼이 젖을 내어주므로 젖 짜기를 놀랄 만큼 수월하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다. 테스는 어느 소가 자기가 젖 짜는 것을 좋아하는지 친구들처럼 이내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최근 2, 3년 동안 집안에 오래 들어앉았던 관계로 손가락이 부드러워졌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젖소들의 마음에 들게 되어 매양 기뻐했다. 모두 105마리 가운데 특히 8마리, 담플링, 펜시, 로프티, 미스트, 올드 프리티, 영 프리티, 타이티하고 라우드는 그중 한두 마리의 젖꼭지는 당근처럼 딱딱하나 그녀가 손가락을 갖다 대기만 하면 젖이 줄줄 나오곤 했다. 그러나 주인의 주장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좀처럼 다루기 힘든 말썽꾸러기 소만 빼고는 양심상 제 앞에 나타나는 소를 차례로 맡아 짜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테스는 얼핏 보기에 우연스러운 젖소들의 위치와 그 위치에 대한 자기의 희망 사이에 이상스런 일치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마침내는 소들이 늘어선 차례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다. 낙농장 주인의 제자 클레어는 요즘 젖소를 한 대다 늘어 세우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테스는 5째 번인가 6째 번 젖소에 기댄 채 의아스럽다는 눈길을 사나이에게 넌지시 보내었다. 클레어 씨, 당신이 소를 늘어 세우셨죠? 하고 테스는 낯을 붉히며 말했다. 말로는 나무라는 채 하면서도 아랫입술은 까딱도 않고 윗입술을 빠끔히 위로 올리면서 하얀 이를 조금 드러내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네, 아무려면 어때요? 언제나 여기서 젖을 짜시지요? 그런 줄로 생각하셨어요? 그랬음 오죽이나 좋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자기가 이 외딴 곳을 좋아하는 참된 이유를 모르고 사나이가 혹시 제 말뜻을 오해하지나 않았을까 하고 나중에 되생각하자 테스는 자기 자신이 노여워졌다.
암만 해도 사나이를 만난다는 것이 자기의 소망의 하나인 양 너무나 정색을 하고 사나이한테 말한 것만 같아 하도 마음에 걸려 해질 무렵에 젖짜는 일이 끝나자 그녀는 혼자서 뜰 안을 거닐며 사나이의 마음속을 알아차렸기로써니 그걸 무엇하러 입 밖에 내놓았을까 하고 자꾸만 뉘우쳤다. 6월에는 흔히 있는 전형적인 여름날 저녁녘이었다. 사방의 대기는 한결같이 부드럽고 맑디 맑아 무생물까지도 다섯 감각은 아닐망정 두서너 가지 감각쯤은 지니고 있을 듯이 느껴졌다. 원근의 구별이 없어지고 조용히 귀를 기울일 양이면 지평선 안의 삼라만상이 모두 몸 가까이 느껴졌다. 이와 같은 정적은 단지 소음이 없는 상태라기보다 하나의 동적인 실체로서 그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 정적은 하프를 타는 소리에 깨졌다. 테스는 전에도 머리 위 복국방에서 흘러나오는 똑같은 음류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꼭 닫은 방에서 희미하고 나지막하게 숨막힐 듯이 새어나왔으므로 지금처럼 나체와도 같이 숨김없는 음류를 이루고 고요한 공기 속을 흘러와서 테스의 금선을 이처럼 흔들어주지는 못했었다. 정확히 말한다면 악기나 연주의 솜씨가 모두 보잘것없었으나 세상 일이란 주위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테스도 무엇에 홀린 새 모양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그곳을 피하기는커녕 도리어 들키지 않을 양으로 발소리를 죽여가며 생울타리 뒤에 숨어서 연주자 쪽으로 가까이 갔다. 지금 테스가 서 있는 뜰 안 변두리는 몇 해째 경작도 않고 내버려둔 때문에 음습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꽃가루가 안개같이 이는 물기 많은 풀이며 고약스런 냄새를 뿜는 꽃이 만발한 키 큰 잡초, 빨간색, 노란색, 자색 등 마치 일부러 재배해 놓는 꽃이나처럼 현란한 갖가지 빛깔을 띤 잡초가 무성해 있었다. 테스는 고양이처럼 우거진 잡초 사이를 살며시 헤쳐가며 치맛자락에 벌레들이 뿜는 거품을 묻히기도 하고 발 아래 달팽이를 짓밟기도 하고 엉겅퀴의 유액이나 괄대충의 진으로 두 손을 더럽히기도 하고 사과나무 줄기에서는 새하얗게 보이지만 살갗에 닿으면 새빨갛게 자국을 남기는 끈적거리는 고조병충을 드러낸 팔에서 털어버리며 걸어갔다. 이렇게 해서 내내 들키지 않고 클레어의 바로 곁에 다가서게 되었다. 테스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선 아무런 의식도 없었다. 별을 우러러보면 저절로 나타난다고 하던 그 희열이 바로 지금 아무런 의사의 작용도 없이 나타났다. 그녀는 낡은 하프에 나지막한 음류를 타고 몸부림쳤고 조화된 음률은 산들바람인 양 그녀의 몸뚱이를 스치며 지나갔고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사방에 뿌옇게 인 꽃가루는 하프 소리의 화신이요. 뜰의 습기는 뜰 스스로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서글피 우는 모양인가 싶었다. 거의 해질 무렵인데도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잡초 꽃들은 하프 소리에 열중하는 나머지 좀처럼 꽃봉오리를 오므릴 생각도 없는 양 뿌옇게 빛나고들 있었다. 그리고 빛깔의 물결은 음률의 물결과 서로 어울려 버렸다. 아직도 가시지 않고 비치는 광채는 서녁 하늘에 퍼져 있는 구름장의 커다란 틈새로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사방에 어둠이 깃들었으므로 그 광채는 마치 우연히 혼자서 남게 된
낮의 한 조각인 듯 싶었다. 사나이는 그다지 훌륭한 솜씨가 필요치도 않은 서글프고 매양 간단한 곡조 하나를 끝마쳤다. 테스는 다른 곡조가 또 시작되려니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사나이는 어슬렁어슬렁 울타리를 돌아 테스 뒤로 다가왔다. 테스는 두 볼이 화끈 달아올라 살며시 그 자리를 물러섰다. 그러나 에인젤은 테스의 얇은 여름옷을 보고 말을 건넸다. 서로 조금 떨어져 있었으나 사나이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분명히 들리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빼는 거죠, 테스? 하고 사나이는 말문을 열었다. 내가 무서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집 바깥 것은 조금 더 무섭잖아요. 더군다나 요 사이는 안 무서워요. 사과꽃은 산산이 흩어졌고 눈에 보이는 건 모두가 푸르러서요. 그럼 마음속에 무서운 일이 있나 보군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게 무엇일까? 글쎄요, 무엇라고 말씀드려야 할지요. 우유가 씌어졌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세상 살아가는 일 때문인가요? 네, 그래요. 나도 항상 그런 기분에 잠기곤 하지요. 그럭저럭 살아나간다는 게 참 큰 문제란 말이죠. 당신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참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 그건 그렇고 당신같이 젊은 여자가 그토록 심각하게 생각을 하다니 정말 뜻밖입니다. 어찌된 영문이죠? 테스는 주춤하고 대답이 없었다. 자, 테스, 나한테만 얘기해봐요. 삼라만상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는 줄 알고 테스는 수줍은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무들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다는 듯한 눈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눈초리를 가진 것 같이 보인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냇물은 이렇게 말하고 있나 봐요. 그대들은 어찌하여 그런 눈초리로 나를 괴롭히는가. 그리고 또 수많은 내일이 연달아 줄지어 서서 맨 앞에 것이 가장 크고 똑똑히 보이고 그 뒤로 가면서 점점 작아 보이는데 그 얼굴은 하나같이 사납고 잔인해서 마치 자 간다 날 조심해 날 조심하란 말이야 라고 말하는 듯 싶어요. 하지만 당신은 음악으로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으니까 이따위 망상을 죄다 쫓아버릴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젊은 한낱 젖자는 여인에 불과하지만 어딘지 친구들한테 부러움을 받을 만한 보기 드문 기질을 지니고 있는 이 여인이 이처럼 슬픈 공상을 머릿속에 그리는 걸 보고 그는 몹시 놀랐다. 테스는 고향 사투리로 6년 동안의 국민학교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좀 보태서 시대적 감정이라 해도 무방할 근대 사상의 번민을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소위 진보된 사상이란 것이 기실은 대체로 세상 남녀들이 몇 세기 동안 막연히 품어온 감정을 최신 유행의 해석에 따라 무슨 학인이 또 무슨 주인이 하는 말을 써서 한층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그와 같은 놀람도 무어 그다지 인상 깊은 것은 못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젊은 테스가 이런 감정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 역시 신기할 따름이었다. 신기하다기보다 감명이 깊고 흥미있고 또한 애처로웠다. 그 원인은 짐작할 도리가 없었으므로 인생 경험의 유무는 생활의 긴장 유무에 좌우되는 것이지 인생의 길이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클레어로 하여금 느끼게 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잠깐이나마 겉으로 나타난 테스의 이 고민은 그녀의 정신적 경험의 수확을 뜻하는 것이었음을 그는 몰랐다. 한편 테스로서는
목사네 집안에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아무런 옹색함을 당해보지 못한 클레어가 어째서 인생을 불행으로 여기는지 도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기와 같이 불행한 인생의 순례자에게는 그리 생각할 만한 이유도 있겠지만 여하간에 이 시인 같은 훌륭한 사나이가 어떻게 굴욕의 골짜기로 떨어져 우주의 사나이와 마찬가지로 테스 자신이 2, 3년 전에 느꼈듯이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삶보다 죽는 것이 나으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라고 느낄 수가 있었을까. 클레어가 현재 자기의 계급에서 이탈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소에 가 있었던 피터 대왕이나 마찬가지로 알고 싶은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임을 테스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젖을 짜는 것은 꼭 젖을 짜야만 할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유하고 번영하는 낙농장 주인이 되고 지주가 되고 농업가가 되고 또 가축의 사육사가 되는 길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는 장차 아메리카나 오스트리아의 아브라함이 되어 임금처럼 양의 물이나 소의 떼, 젖소나 그 밖의 가축들 혹은 남녀 머슴들을 호령호령하며 거느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책 읽기와 음악을 좋아하고 사색을 즐기는 이 젊은이가 아버지나 동기들처럼 목사가 되려 하지 않고 일부러 농부가 되기를 택하였다는 것은 테스로서는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이리하여 둘은 서로의 비밀을 풀어줄 단서도 못 얻은 채 서로가 표면에 나타낸 것에 어리둥절하여 상대편의 과거를 곰곰 캐보려고도 하지 않고 서로의 성격이나 기질을 더욱 잘 알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나이는 테스의 성질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테스도 사나이의 성질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테스는 되도록 자기 생활을 억제해 보려 했으나 자기가 지니고 있는 줄기찬 생활력은 자기 자신도 좀처럼 느끼지 못하는 듯 싶었다. 처음에는 테스는 에인젤 클레어를 한 사나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지성으로 여기는 듯 했다. 테스는 사나이를 그러한 존재로 보고 난 다음에 자기와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사나이의 풍부한 지식을 발견할 적마다 또는 초라한 자기의 정신적 수준과 안데스의 산봉우리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드높은 사나이의 인격과의 거리를 발견할 때마다 테스는 풀이 죽어서 자기 처지로서는 이 이상 더 노력을 해보겠다는 기력조차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다. 어느 날 클레어는 우연히 고대 그리스의 전원 생활에 관해서 테스한테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다가 풀이 죽은 테스의 태도를 눈치챘다.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테스는 둑에서 서방님 아씨님이라는 꽃봉오리를 따고 있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오? 하고 사나이가 물었다. 네, 제 일을 좀 생각하느라고요. 하고 테스는 문득 아씨님의 껍질을 벗기면서 슬프게 힘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운이 좋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잠깐 생각해 봤을 뿐이에요. 저의 신세는 운이 나빠서 망쳐버린 셈이에요. 당신이 읽고 보고 생각하고 해서 아는 게 풍부하다는 걸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가를 뼈저리게 느껴요. 저는 성경 속에 그 가엾은 시바 여왕이나 다름없어요. 기진맥진했어요. 원 쓸데없이 그런 걸 가지고 속썩이진 말아요. 하고 사나이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봐요, 테스.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소. 역사 공부라도 좋고 또 당신이 읽고 싶은 거라면 뭐든지 좋아요. 이번에도 또 아씨님이에요. 하고 껍질을 벗긴 꽃봉오리를 쏙 내밀며 테스는 말을 가로막았다. 무엇라고요? 껍질을 벗기려 들면 언제나 영락없이 아씨님이 서방님보다 많단 말이에요. 서방님 아씨님이야 아무려면 어떻소? 무슨 공부라도 할 생각은 없어요. 말하자면 역사 공부 같은 걸? 역사라면 지금 아는 것 이상으로 더 배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끔 있어요. 왜 그렇죠? 글쎄, 나라는 인간이 기껏해야 기다란 행렬 속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댔자.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옛날 책 속에 저와 신세가 똑같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저도 앞으로는 그 사람처럼 되풀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댔자. 고작 슬퍼질 따름이에요. 자기의 성질이나 과거의 행실이 무사람들의 경우나 마찬가지였다거나 또는 앞으로의 자기 생활과 행실이 무사람들의 경우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아예 생각 안 하는 것이 저로선 그게 제일 좋은 수일 거예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배우고 싶지 않단 말이죠. 이런 거라면 배워도 괜찮아요. 어째서 태양은 옳은 사람이나 옳지 못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같이 비춰주느냐는 거예요. 테스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런 건 책도 가르쳐 주진 못해요. 테스, 너무 빈정거리지는 말아요. 물론 사나이는 그저 의무적인 심정에서 이렇게 말했을 따름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의심은 자기도 지난날에 이미 가져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진한 테스의 인매를 바라보며 워낙 교양이 없는 시골 섹시일터이니 그런 생각은 십중팔구 얻어들어서 알게 되었으리라고 사나이는 생각했다. 테스는 서방님, 아씨님 껍질을 사뭇 벗기고 있었다. 이윽고 클레어는 고개를 수그린 테스의 속눈썹이 설레는 물결처럼 부드러운 두 볼 위로 처진 모습을 잠깐 눈여겨보다가 떠나기 싫은 발길을 돌렸다. 사나이가 사라진 뒤에도 테스는 잠시 동안 선 채로 마지막 봉오리를 벗기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문득 환상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여태까지 따서 모은 진귀한 꽃들을 흥분해서 땅 위에다 내동댕이 쳤다. 테스는 어리석은 제 자신이 사뭇 못마땅해졌고 또한 마음속 깊은 데서 화끈 달아오르는 흥분을 억제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사나이는 자기를 얼마나 어리석은 여자로 보았을 것인가. 사나이한테 잘 보였으면 하는 나머지 테스는 그 결과가 하도 불쾌했기 때문에 요즘에 잊어버리려고 무척 애쓰던 자기 집안과 기사를 지낸 더버빌레 집안이 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생각하게 되었다. 비록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격이었고 또한 그러한 사실의 발견이 도리어 여러모로 테스에게 불행을 끼치기는 했지만 어엿한 신사이자 역사가인 클레어가 만일에 킹즈비어 교회당에 안치된 퍼백 대리석이나 설화석고에 아로새겨진 사람들이 테스의 직계 조상들이라는 것을 알거나 혹은 테스가 트란트리지의 집안처럼 금정과 야심으로 빚어진 가짜 더버빌이 아니라 뼛속까지도 틀림이 없는 더버빌레 집안이란 걸 안다면 자기를 존경하여 서방님 아씨님을 만지작거리던 어린애 같은 짓도 깨끗이 잊어주리라고 테스는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테스는 대담하게 그런 사실을 밝히기 전에 과연 그것이
클레어에게 어떤 효과를 미칠 수 있을까를 낙농장 주인한테 넌지시 더블 양으로 재산과 토지를 몽땅 잃은 옛 가문을 클레어가 존경할 것 같은지 물어보았다. 클레어 씨는 말이야. 하고 낙농장 주인은 힘을 주어 말했다. 보기 드물게 반항심이 강한 젊은이야. 그 집안의 딴 식구들과는 아주 딴판이거든. 세상에 그분이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게 있다면 그건 갈 데 없이 낡은 집안이란 말이야. 그의 말을 빈다면 오래된 집안은 여태까지 활동력을 죄다 써버렸으니까 이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당연한 말이라는 거야. 일찍이 빌레트 가니, 드랭가드 가니, 그레이 가니, 세인트 퀸티 가니, 하다 가니, 골드 가니 하는 가문들이 있어서 이곳 분지 일대에 몇 마일에 걸쳐 영지들을 소유했었지만 요즘엔 옛날 노래 하나 부른 값으로 그따위 가문쯤은 몽땅 사들일 수 있게 됐단 말이야. 왜 우리 레티 프리들 말이야. 그 여자도 알고 보면 파리델 집안 사람이지. 지금은 웨섹스 백작이 소유하고 있는 킹즈 힌토크 마을 변두리의 땅을 그 백작과 그 집안내들 이름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때부터 꽤나 차지했던 유서 깊은 가문이었어. 그런데 클레어 씨가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며칠 동안이나 그 색시를 경멸하듯 말을 했었대. 아, 당신은 도저히 저 잘 짜는 색시는 못 될 거요. 당신의 솜씨는 옛날에 팔레스타인에서 죄다 써버렸으니 앞으로 이럴 기운을 복돋으려면 1000년은 기다리며 쉬어야 할걸 하고 말이야. 일전에는 애 녀석 하나가 일자리 구하러 와서 이름이 메트라 하기에 성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는 성이 있단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대답한단 말이야. 그래 웬 까닭이냐고 재차 물었더니 자기네 집안은 뿌리를 박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일 거란 거야. 그랬더니 옳지, 내가 바로 내가 원하는 애로구나 하면서 클레어 씨는 벌떡 일어서서 그 애와 악수를 나누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 예, 난 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어. 그러고서 그 애한테 반 크라운을 주더란 말이야. 안 될 말이지. 그분은 해묵은 가문이니 뭐니 하는 건 딱 질색이거든. 클레어의 의견을 우스꽝스럽게 설명해주는 주인의 말을 듣고 나자 가엾은 테스는 마음이 약해졌던 순간에 자기의 가족에 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음을 기쁘게 여겼다.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젖자는 여자들도 테스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듯 싶었다. 테스는 더버빌 집안의 묘소라든지 자기도 그 이름을 물려받아 쓰고 있는 윌리엄 정보강 휘하의 기사에 관해선 일체 말하지 않았다. 클레어의 성격을 속속들이 알게 된 테스는 사나이가 자기한테 흥미를 느끼는 것은 주로 자기가 오랜 전통을 지니지 않은 새로운 집안 사람이라 짐작되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